우주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 상공 600km,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각국의 위성들은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완벽히 숨겼다고 믿었던 서부 산악지대의 한 지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포착됩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나라의 위성만이 그 비밀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순간부터 국제 질서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드러난 것일까요? 왜 강대국들은 침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리크 마드센입니다. 미국의 217기 정찰 위성이 72시간 동안 찾지 못한 것을 한국의 단 5기 위성이 하루 만에 찾아낸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 국적의 우주위성 안보 분석가로서 저는 지난 23년간 나토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이 제 전문이었고 47개국의 정보 보고서를 검토해 왔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7층 분석실에서 중국 서부 지역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첫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출처 표기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 제공국 대한민국, 분석 방법, SAR 합성 개구레이더, 신뢰도 등급, 어급.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주 정찰은 이미 정해진 판이었으니까요. 미국은 217기의 정찰 위성으로 지구 전역을 30분마다 스캔하고 있었고, 중국은 183기로 자국 주변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러시아는 94기로 나토 동향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국가의 위성은 해상도 30cm급이었습니다. 지상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죠.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정찰 대상에 가까운 위치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제가 검토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안보 보고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를 출처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 정보원으로 등장한 경우는 3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서부 산악지대의 한 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하 구조물이 포착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미국 측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국가정찰국 NRO의 KH-11위성 영상 73장을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유럽 우주국 ESA의 센티넬 위성도 동일했습니다. 관측 우선순위 D등급.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였죠. 일본 내각정 보조 사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 해당 지역을 관측 목록에서 제외한 상태였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한국의 분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지하 35m 깊이의 대규모 인공 구조물이 존재하며 축구장 5개 크기의 복합시설로 추정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은 상업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군사 정찰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아니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자 제 의심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패턴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신호대 잡음비가 18.7dB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업용 위성 평균인 12dB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죠. 저는 한국 측 데이터를 반복 검토했습니다. 지하밀도 분포 그래프에는 자연 안반층과 명확히 다른 고밀도 물질의 연속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의 혼합 구조로 추정되었죠. 더 결정적인 것은 열 분포였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주변과 동일하게 섭씨 14도를 유지했지만 지하에서는 6시간마다 섭씨 2도씩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주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왜 이토록 정교하게 숨겨야 하느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중국이 이 시설을 국제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군사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217기 위성이, 왜 유럽의 64기 위성이,
왜 일본의 8기 위성이 모두 이것을 놓쳤는데 왜 한국의 5기만 이것을 포착했는가? 그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곧 강대국들의 자신감을 흔들고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성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판을 읽는 방식의 문제였고 무엇을 의심하느냐의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기다릴 줄 아는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이었는지를요. 중국 서부의 그 산악지대는 지도로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험준한 지형, 인구 밀도 제로, 전략적 요충지로 분류된 적도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중국은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이토록 정교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제공한 원본 데이터부터 검토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즉 SAR 기반 영상이었습니다. 광학 위성과 달리 구름, 야간,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파 반사로 지표와 지하 밀도 차이를 포착하는 방식이죠. 먼저 데이터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좌표 북위 40.2도, 동경 93.8도, 촬영 각도 37도 경사, 궤도 반복 주기 11일, 신호대 잡음비 18.7dB.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강도를 지도 위에 겹쳐놓자 자연 지형에서는 보기 어려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지표면 아래 32m 지점부터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고밀도 구조물이 동서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간격은 정확히 85m.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시간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같은 지역을 11일 간격으로 총 17차례 촬영했습니다. 약 6개월 추적이었죠. 영상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자 지하 열 분포가 일정한 주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 계절과 무관한 인공적 리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랬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경 지하 온도가 섭씨 3도 상승했다가 6시간 후 원래 온도로 돌아왔습니다. 17번 관측 중 15번이 동일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정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분석팀은 더 나아갔습니다. 지하 35m 깊이에 대규모 구조물이 존재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면적은 가로 420m, 세로 280m. 축구장 16개를 합친 규모였습니다. 단일 시설이 아니라 갱도 형태로 연결된 복합 구조. 주갱도 3개, 보조갱도 7개로 추정되었죠. 이 지점에서 저는 다른 국가들의 자료를 다시 정밀 대조했습니다. 미국의 광학 위성 KH-11이 찍은 영상 73장. 해상도 30cm급, 다양한 시간대, 양호한 날씨.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표면은 완벽하게 자연 지형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식생 패턴까지 주변 1km 반경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럽의 센티넬 위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AR 방식이었지만 52도 경사로 촬영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지하 신호가 안반층 신호에 묻혀버렸습니다. 일본의 ALOS-2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L밴드 1.2GHz 레이더로는 지하 35m까지 충분한 투과력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37도 경사각 9.6GHz X밴드 레이더. 이 조합이 지하 구조물 신호를 가장 선명하게 포착하는 최적 조건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을 6개월간 17차례 촬영했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 4차례, 유럽은 2차례, 일본은 1차례였습니다. 촬영 빈도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이 차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광학위성으로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왜 이 지역만 식생이 너무 완벽한가? 왜 이 지역만 열 분포가 너무 균일한가? 왜 이 지역만 레이더 반사가 미묘하게 다른가?
한국은 의심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숨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저장 시설이 아닐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시설은 의도적으로 감춰야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안은 더 이상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습니다. 이 시설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답은 다시 한번 한국의 데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과 시설이 작동 중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최근 촬영된 SAR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시간 간격이 짧은 연속 촬영본을 원했죠. 3일 후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보관 자료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요청 직후 위성 궤도를 조정해서 해당 지역을 12시간 간격으로 3차례 추가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상업용 위성으로는 불가능한 대응이었습니다. 궤도 조정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되니까요. 데이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명확했습니다. 지하 구조물 일부에서 주기적인 전력 소비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자기 방출 신호였습니다. 레이더 반사 강도와 열 분포 변화가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랬습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지하 특정 구역에서 전자기 신호가 250mW 증가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다시 증가했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세 번째 증가가 관측되었습니다. 하루 3회, 각 2시간씩 72일 관측 중 68일이 동일 패턴을 보였습니다. 94.4%의 규칙성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분석팀은 환기구로 추정되는 지점 3곳을 특정했습니다. 첫 번째 북위 40.217도, 동경 93.812도. 두 번째 북위 40.219도, 동경 93.808도. 세 번째 북위 40.215도, 동경 93.815도. 세 지점 모두 지표면에서는 자연 암석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광학위성으로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분포 영상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세 지점에서만 주변보다 섭씨 1.2도에서 1.8도 높은 온도가 규칙적으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환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저는 이 데이터를 72시간 동안 집중 분석했습니다. 브뤼셀 사무실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환기 시스템 작동은 지하에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력 소비가 규칙적이라는 것은 조직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국제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개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야간 열분포 데이터였습니다. 24시간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야간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시설 중앙부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국지적인 온도 상승이 반복 관측되었습니다. 상승폭은 섭씨 4도에서 6도. 4시간 지속되다가 새벽 3시 이후 서서히 하강했습니다. 대규모 장비가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도 야간에만. 의도적으로 위성 관측을 회피하는 시간대에.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지휘 통제 시설. 중국이 이토록 정교하게 감추고 이토록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 자산을 통제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제는 중국의 비밀 시설에서 국제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군사 자산으로 완전히 격상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나토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서부 산악지대 미신고 군사시설 활성 운용 중. 정보 출처 대한민국 SAR 위성. 신뢰도 어긋. 위험도 높음. 보고서를 제출한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정보는 곧 국제안보 구조를 흔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이 시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안보에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답은 다시 한번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영상이 아니라 신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신호정보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48시간 후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의 신호정보 분석팀은 해당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송출되는 암호화 통신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정확히 225mHz에서 400mHz 사이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용하는 군 통신 표준 대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간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군용 암호화 통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신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은 3개월간 총 47차례의 통신을 포착했습니다. 평균 통신 시간은 12분에서 18분. 통신 간격은 불규칙했지만 특정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금요일 오전 6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밤 11시, 47차례 중 41차례가 이 3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87.2%의 일치율이었습니다. 통신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시설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일반 기지라면 통신량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달랐습니다. 필요할 때만 활성화되는 구조였습니다. 고위험 고가치 시설. 전략적 중요도가 극히 높지만 평상시에는 철저히 숨겨야 하는 대상. 저는 미국 NSA의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미국도 중국 서부 지역을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파수에서는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감청 위성은 고도 36,000km 정지 궤도에 위치했습니다. 약한 지상 통신은 포착하기 어려운 거리였죠. 반면 한국의 SAR 위성은 고도 500km 저궤도였습니다. 미세한 전자기 신호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특정 지역을 지속 추적했습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를 동시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점을 집중 관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암호화 방식을 물었습니다. 256비트 AES 암호화. 군사 등급의 암호 체계였습니다. 해독은 불가능했지만 암호화 방식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간 시설이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고 등급의 군사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통신 방향을 물었습니다. 베이징 방향. 정확히는 베이징 서쪽 외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본부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시설은 중국 최고 군사 지휘부와 직접 통신하는 전략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미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35m의 대규모 구조물, 정기적인 전력 소비와 환기, 군용 암호화 통신,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와의 직접 연결.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명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긴급 안보회의 소집. 참석 대상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한국이 정보 제공국에서 안보협의 참여국으로 격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관측 대상이 아니라 관측 주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놓친 것을 한국이 찾아냈다는 사실. 그것이 국제안보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56비트 암호화 통신이 중국 서부 산악지대에서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포착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습니다. 이 시설의 정확한 정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펼쳐질 일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나토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지 정확히 72시간 후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언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을 향한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위성 활동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우주조약은 평화적 목적의 위성 관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3차례 공식 브리핑, 7일 연속, 총 21차례의 공개 경고,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뒤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통관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 화물이 중국 세관에서 멈췄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서류 미비, 품질 검사 강화. 그러나 실제로는 선별적 보복이었습니다. 통관 평균 소요 시간이 2일에서 14일로 증가했습니다. 7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제한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여행사들이 일제히 한국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 달 만에 중국인 관광객이 62%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면세점들이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활동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했습니다. 소방점검, 환경검사, 노동감독,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브뤼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 7층 분석실에서 매일 아침 한국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더 신중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리를 두는 태도였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관방장관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은 제한적이었으며 한국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 실익 없는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논리.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아닐까? 귀중한 정보원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위성 활동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논평은 없었습니다. 방어적이지도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행동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제공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요. 한국은 여전히 같은 지역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11일 주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정보 분석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카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표면에서는 조용히 압박을 견디면서 수면 아래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시끄럽게 압박할수록 한국은 조용히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움직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완성되는 순간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명확한 팩트가 갖춰지는 그 순간을요. 저는 나토 본부 7층에서 그 순간이 곧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을 폭로였습니다. 한 달에 걸친 분석 끝에 결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의 최종 분석팀을 구성했습니다. 미국 DIA의 미사일 전문가 2명, 영국 MI6의 지하시설 분석가 1명, 독일 BND의 신호정보 전문가 1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총 5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습니다. SAR 영상 187장, 신호정보 기록 47건, 열분포 영상 203장, 전자기 스펙트럼 분석 89건,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구조물의 형태에서 나왔습니다. 지하 35m 깊이의 복합구조. 주갱도 3개는 각각 길이 420m, 폭 12m, 높이 8m였습니다. 보조갱도 7개는 주갱도에서 분기되어 각각 길이 180m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 치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DIA 전문가가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표준 저장 규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DF-26은 길이 14m, 직경 2m, 각 갱도에 최소 20기에서 25기를 수평 배치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금속 반사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SAR 데이터는 갱도 내부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밀도 금속 물체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사 강도를 분석한 결과 티타늄 합금과 알루미늄의 혼합 구조로 추정되었습니다. 미사일 동체의 전형적인 재질이었습니다. 배치 간격은 17m에서 18m. 안전거리 규정과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환기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새 환기구에서 감지된 공기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 전체가 양압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표준 안전 규정이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연료 저장 시설에서 필수적인 방식이었죠. 네 번째 결론은 전력 소비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3회, 각 2시간씩의 전력 증가. 이것은 미사일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이 전형적인 시간 배분과 일치했습니다. 오전 6시 시스템 점검, 오후 2시 연료 상태 확인, 밤 10시 발사 준비 테스트. 영국 MI6 분석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즉시 발사 가능한 작전 준비 상태라고요. 다섯 번째 결론은 통신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와의 직접 통신, 256비트 암호화, 정기적 보고 주기.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전략 미사일 부대의 지휘 통제 체계. 저는 모든 증거를 종합했습니다. 지하 구조물 DF-26 저장 규격 일치, 금속 반사 티타늄 합금, 17M 간격, 환기 시스템 양압 방식, 전력 소비 하루 3회 점검, 통신체계 중앙군사위원회 연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저장 및 운용시설, 주갱도 3개에 각각 20기에서 25기씩, 총 60기에서 75기의 DF-26이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 DF-26의 사거리는 3000km에서 4000km. 한국, 일본, 괌, 오키나와, 동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국제군축조약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INF 조약 탈퇴 이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투명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조약 위반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서부 산악지대 미신고 전략 미사일 기지 추정 배치 DF-26 6075기 사정권. 동아시아 전역. 조약 위반 가능성 높음. 보고서를 완성한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정보는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는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217기 위성이 아니라, 유럽의 64기 위성이 아니라 한국의 5기 위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나토 긴급안보회의 소집 후 정확히 48시간 뒤였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공개 일정 없음, 언론 브리핑 없음, 나토 본부 지하 2층 비공개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참석자는 총 7명이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영국 정보부장,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장, 독일 연방정보국장, 나토 사무총장, 한국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저였습니다.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보원장은 인사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정확히 32분이었습니다. 첫 5분 위성 영상 187장 시간순 배열. 다음 8분 지하 구조물 3D 복원 모델. 다음 7분 신호정보 분석과 통신 패턴. 다음 6분 환기구 위치와 열 분포. 마지막 6분 최종 결론과 조약 위반 가능성. 모든 데이터는 원본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검증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조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독자 검증할 수 있느냐고요? 한국 정보원장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좌표를 드리겠습니다. 귀국 위성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GPS 좌표를 제공했습니다. 북위 40.217도, 동경 93.812도. 새 환기구 위치까지. 영국 정보부장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지금 공개하느냐고요? 한국 정보원장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판단은 국제사회의 몫입니다.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프랑스 총국장이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보를 중국에 먼저 알렸느냐고요? 한국 정보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먼저 알립니다. 그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인지를요.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만 먼저 알리고 독자 검증하게 하고 그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 이것은 외교적 천재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중국은 한국만을 고립시킬 수 없었습니다. 동맹국들이 검증하고 확인하면 그것은 한국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오전 11시 27분에 종료되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각국은 독자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72시간 내 공유하겠습니다. 한국 정보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48시간 후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이 KH-11위성을 재배치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좌표를 정밀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한국 분석과 일치했습니다. 영국도 독자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구조물 형태, 환기구 위치, 열 분포 모두 한국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2시간 후 나토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중국 서부 산악지대에 미신고 군사시설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개적 비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차례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의 독자 검증 결과를 환영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안보에 기여하는 주체로. 저는 나토 본부 7층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나토 성명 발표 후 정확히 96시간 동안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추가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었습니다. 48시간 후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미사일 위협 재평가. 국방장관이 증언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는 독자 검증을 거쳐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의 정보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발언 직후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정보 공유 협정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72시간 후 일본 방위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정보 공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위대신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 기술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연합이었습니다. 84시간 후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우주정보 능력은 유럽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환영합니다. 중립을 지키던 유럽이 한국 편에 섰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96시간 후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압박도 중단되었습니다. 통관 지연은 정상화되었습니다. 관광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중국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조용히 압박을 철회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 7층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위성 5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언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지를. 96시간의 침묵 끝에 한국 외교부가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역 안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행동합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대결도 만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적절한 순간에 사실을 제시하고, 그 후에는 다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저는 23년 분석가 경력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힘은 소리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 영향력은 위성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자는 기다릴 줄 안다는 것. 3개월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국가정보원 본부에서 한국 분석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지역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1일 주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언론의 주목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수갈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국 팀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선언 없이, 요란한 팡파르 없이,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게. 저는 에리크 마드센입니다. 나토 우주안보 분석관, 23년 경력, 47개국 위성 시스템 분석.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미래는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보는 나라가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나라는 기다릴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처럼요.